자, 이번엔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에 관계되어진 부분의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딱 문제 유형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과학 글쓰기는 제식을 두 개를 갖다가 주어지고서 구멍 두 개 뚫었을 때, 구멍을 크게 뚫었을 때, 그 다음에 구멍을 이 수학과 과학의 심층 면접 형태가 조금은 좀 다르고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짧고 굵게 마무리 짓고요. 다음번 강의는 안녕하세요, 학부모님들. 영재현TV의 전진영 원장입니다. 자, 이번엔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에 관계되어진 부분의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창의적 문제 해결력 어떻게 하면 좋나요? 근데 이 창의적 문제 해결력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여기서 단어에 대한 사용에 대한 부분은 같지만 각자 영재교육원에서 학생들에게 묻고자 하는 부분들은 조금씩 형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에 우리가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에서 진행을 하던 패턴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서울대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진행이 되어졌나 하는 부분에서 문제 유형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400자 과학 글쓰기였고요. 근데 두 번째는 과학 융합 문제였습니다. 큰 대문제 4문제 정도에 소문제 5문제 정도를 갖다 넣어서 문제상으로는 2시간 가까이 풀 수 있는 20문제 정도를 시험을 본 것처럼 문제를 학생들이 다루었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 유형에 대한 것들이 글쓰기와 융합 문제이다 보니까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던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좀 어려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서울교대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정보나 그 다음에 수학을 섞어냈던 것과는 다르게 여기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은 순수하게 과학에 대한 접근 문제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과학 글쓰기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인지 상당히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과학 글쓰기는 제식을 두 개를 갖다가 주어지고서 일단 철학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나타내는 책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다 나타내는 인터뷰의 글이 여기 게시가 되어졌습니다. 자, 근데 이 게시글은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의 인터뷰를 게시글로 제시를 갖다가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펼치고자 하는 주장에 대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글을 읽고 응시자가 파악해서 설명을 갖다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단 그 200자 내외로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서 논지, 즉 주제를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글은 아무리 읽더라도 글을 읽는 것과 그 안에서 있는 주제를 갖다가 이렇게 뽑아 올리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주제에 관계되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내용적인 것을 갖다가 파악할 때는 반드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핵심적인 단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다가 밑줄을 그어서 그 단어에 연결을 시켜보면 그 무엇을 갖다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를 갖다가 빠르게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에 대한 부분의 풀이를 이렇게 풀어나가시는 걸로 200자 정도의 글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00자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적는 노트 줄의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적게는 우리가 4줄, 많게는 5줄 정도만 되어지는 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단 우리 지금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인 학생들이 글쓰기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접하게 된다면 겁먹고 두려워해서 뒷걸음질만 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 글쓰기라고 하는 이 부분은 나를 표현해주고 나의 생각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딱 한 가지 팁만 가지고 간다면 바로 무엇이냐? 나 스스로가 글을 쓰도록 해서 작성한 글을 갖다가 상대방이 보았을 때 나 혼자만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입장의 글을 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핵심입니다. 나 혼자만 받아들이고 나 혼자만 익혀서 나 혼자만 볼 수 있는 글을 쓰면 백날 써보세요. 그 글이 절대로 그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 주장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정답으로 채점을 갖다 한더라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과학 글쓰기에서 우리가 공감이 가는 글에 대한 선택을 묻는 두 번째 소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를 갖다가 우리가 적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400자입니다. 근데 그냥 적는 게 아니라 본인이 경험을 갖다가 우리가 빗대서 이야기를 갖다 해야 되기 때문에 경험과 마주 볼 수 있는 글에 대한 선택을 고심해서 찾고 그 경험을 갖다가 정말 내가 잘 설명할 수 있는 누구를 중심으로? 그렇죠. 내가 적은 글을 보고 평가하는 사람이 정말 얘가 이런 일을 갖다가 있었구나. 진짜 공감해 라고 하는 이 표정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이 글에 대한 부분의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서술하라는 부분들을 마무리 지으면 이제 바로 융합 문제로 접근을 갖다 하죠. 근데 글쓰기가 오히려 좀 까다로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융합 문제는 좀 쉬웠어요. 바늘구멍 사진기 우리가 모르는 사람 있나요? 빛의 직진 현상을 갖다가 이용해서 우리가 이 바늘구멍 사진기 한 번 만들어 본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설명이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바늘구멍 사진기 만들기만 하고 빛의 직진만 배웠다고 하면 이 바늘구멍 사진기에 대한 부분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되어진 결과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관련되어진 문제들만 4문제에서 5문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 어떤 문제가 나올지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뻔하죠. 구멍 2개 뚫었을 때, 구멍을 크게 뚫었을 때, 그 다음에 구멍을 우리가 여러 개 뚫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물어볼 텐데 경험이 없으면 절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 온도와 섭씨 온도일 때 부피와의 관계식과 그래프인데 자, 이 부피하고 관계식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알겠으나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에 대한 부분의 개념이 없으면 역시나 문제 풀기가 어렵죠. 절대 온도는 우리가 온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분자 운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온도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섭씨 온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셀시우스가 만든 그렇죠? 물의 얼은 점과 그 다음에 물의 끓는 점을 갖다가 1도씨씩 100등분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온도잖아요. 근데 그 온도에 대한 부분들이 부피와의 관계식과 그래프, 즉 관계와의 그래프를 갖다 우리가 표현하는 건데 이런 부분의 뉴에 대한 것들이 나오면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것을 자 접근하는 방식. 자, 세 번째 청개구리와 옴개구리의 겨울잠 포도당 농도에 관한 비교인데 이 문제는 선생님도 몰라요. 왜냐면 옴개구리가 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옴개구리 보신 적 있으시나요? 우리 감독님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옴개구리 어디서 봤지?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때 그냥 추측성으로 옴개구리하고 청개구리의 일단 사이즈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겨울잠을 갖다 자는 데 있어서 포도당의 농도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비교를 갖다가 해서 물어보는 것에 대한 문제들이 융합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비교에 관계되어진 사항들에 대해서 나타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민을 갖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무암의 구멍이 송송송 뚫린 것과 식빵의 구멍이 송송송송 뚫린 것이 우리가 비슷한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만약에 우리가 서술하시오 하면 그 부분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난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화산가스가 빠져나가면서 생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해서 풀어나가야 될 텐데 그 화학 반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면밀히 우리가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비교를 갖다 할 때 우리가 간단한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을 거라는 것. 자, 그런 류의 비교 문제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죠. 자, 이번엔 네 번째 문제입니다. 태양계 행성과 태양계와의 거리. 지름을 갖다가 설정했을 때 자신이 태양계 모형을 만들 때 디자인 어떻게 할 것인가? 태양계 모형을 갖다 만들 때 우리가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인데 지금의 최신 태양계 모형은요. 바로 볼텍스 이론입니다. 태양도 은하 주변을 갖다 공전하면서 태양이 지나가는 동안 그 태양 중심을 우리 행성들이 원심력을 가지고 우리가 공전하고 있는데 그 공전하고 있는 모습을 앞에서 보면요. 마치 스파이럴처럼 우리가 이렇게 드릴이 가고 있는 형태의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 스파이럴 구조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태양계의 모형을 그렸을 때는 우리가 책에서 보는 이런 원형의 둥근 아름다운 완벽한 원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 태양계에 대한 디자인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지름과 공전 궤도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고민해서
자신만의 태양계를 우리가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림만 그리지 마시고 반드시 그것이 왜 그렇게 그려졌는지 설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각 큰 문제, 대문제에다가 이런 소문제, 4문제, 5문제류의 문제들이 나온다는 것.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단 서울대학교는 1차 전형이 끝나게끔 되어지면 2차 심층 면접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심층 면접에서 우리가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만 우리가 물어본 게 아니고요. 수학에서 과학에 관련되어진 융합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심층 면접에서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 융합에서는요, 수학에 관계되어진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심층 면접에서 물어본 적은 없었어요. 선생님이 담당했던 제자들 중에서는. 자, 그래서 이 수학과 과학의 심층 면접 형태가 조금은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수리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새롭게 생긴 분야인데 그 부분이 코로나에 우리가 그 시기에 우리가 맞물려서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심층 면접에 대한 부분들은 심층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 면접에 대한 부분들의 정보가 사실은 없습니다. 합격한 친구는 있어요. 근데 그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그 물어볼 정도로 막 심각한 거는 아니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안심할 수 있겠으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학생들의 압박 면접을 했던 그런 자료들이 없으니까 올해는 조금 지켜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과학전자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연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을 지원하는 친구들과 마찬가지 우리가 생명과 그 다음에 우리 치학에 관계되어진 부분에서 유전과 그 다음에 생태에 관계되어진 부분들은 꼭 하고 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 생태에 관계되어진 부분에서 우리가 우주로 이제는 날아서 우주 밖에 우리가 있는 행성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주도시를 갖다 만들기 위한 바이오스피어나 아니면 또 우주도시를 갖다 건립할 때 필요로 하는 공기에 대한 우리 존립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를 우리가 한 번쯤 기사화되어진 자료들을 갖다가 읽고 가서 본인들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전은 당연히 뭐겠어요? 크리스토퍼 유전자 가위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의 뉴를 읽고 가면 확실히 심층 면접을 할 때요 도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건 좀 오바인 것 같지만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에 그 들어오시는 교수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교수님들의 전공에 관계되어진 부분들을 좀 이렇게 알고 가시면 실제 그 교수님들이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에 중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고 계신지를 좀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요새 유튜브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유튜브의 영상을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시면 교수님들이 설명한 영상에서 주요 포인트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참고 삼아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짧고 굵게 마무리 짓고요. 다음번 강의는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 관련해서 심층 면접 이렇게 이루어졌더라 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어머님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다음번 강의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